칠흑 같은 어둠이 서울의 마천루를 삼켰다. 11월의 밤비는 단순한 빗줄기가 아니라 하늘이 도시의 상처를 향해 쏟아붓는 거대한 절망처럼 느껴졌다. 아스팔트 위로는 수천 수만 개의 작은 폭발이 일어나는 듯했고, 강남의 화려한 넌 사이는 그 빗물에 젖어 뭉개진 유화처럼 번져나갔다. 한태호는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방음 처리된 유리창 너머의 혼돈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지만 쏟아지는 비는 그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셌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된 고요한 섬이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주주총회로 향하는 길이었다. 지난 6개월간 공들인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패가 오늘 밤에 달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수치와 전략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폭우 속에서 길이 막히는 것은 그의 잘 짜인 계획에 없던 사소하지만 불쾌한 변수였다. 태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운전석에 김 비서가 백미러로 태호의 기분을 살폈지만 태호는 평소처럼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에게 감정은 사치이자 약점일 뿐이었다. 차가 신호대기에 걸려 완전히 멈춰 섰을 때였다. 둔탁하게 차의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사이로 무언가 날카롭고 절박한 소리가 끼어들었다. 똑, 똑, 똑. 누군가 조수석 뒤편, 바로 태호가 앉은 쪽의 창문을 다급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태호의 미간이 더욱 좁아졌다.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감히 누가... 김 비서가 즉각 반응했다. 회장님, 무시하겠습니다. 태호는 대답 대신 잠시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다급해졌다. 그 절박함이 그의 견고한 무관심의 벽에 가느다란 균열을 냈다. 아니, 그는 짧게 말했다. 창문. 김 비서는 망설였지만 즉시 버튼을 눌렀다. 짙게 틴팅된 유리창이 스르륵 소리 없이 내려갔다. 그 순간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가 실내의 건조한 공기를 밀어내며 훅 끼쳐 들어왔다. 비 냄새와 도시의 매연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 틈으로 5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던 그의 과거를 통째로 쥐고 있는 얼굴이 나타났다. 서연주. 그녀는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린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녀의 크고 맑았던 눈은 지금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그저 본능적으로 애원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숨을 잘 못 쉬어요. 병원에,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태호의 심장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파고들었다. 시간은 그 순간을 중심으로 영원처럼 늘어졌다. 태호의 시선이 기계적으로 그녀의 품으로 향했다. 그녀는 얇은 담요로 감싼 아이 하나를 필사적으로 안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만큼이나 흠뻑 젖은 또 다른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있었다. 두 아이 모두 축 늘어져 있었고 고열에 시달리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순간 연주도 숨을 헉 들이마셨다. 그녀의 흔들리는 시선이 어둠 속에 앉아있는 태호의 윤곽을 정확히 포착했다. 한태호 씨. 그녀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였다. 5년.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5년이었다.
태호는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지난 5년간 그는 진숭그룹을 재계 서열 10위권에 올려놓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결혼은 실패한 비즈니스였고 서연주는 그 실패의 기록이었다. 그는 성공적으로 그녀를 기억 속에서 지웠다고, 아니, 지워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5년 전 그날처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고 절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통제 불가능하게 고통스럽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랜만이다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왜 여기 있냐고 묻기엔 상황이 너무도 절박했다. 연주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태호를 본 순간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천천히 뒷걸음질 치려 했다. 그것은 태호에게 더 큰 충격이었다. 그녀의 절망이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프게 그를 찔렀다. 태호가 내뱉은 첫 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5년의 세월만큼이나 메마르고 거칠었다. 연주가 멈칫했다. 타라고 했어. 그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힘주어 말했다. 그는 김비서를 향해 고갯짓했다. 문 열어. 김비서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뒷좌석 문을 열었다. 바깥의 소음이 다시 한번 차 안을 침범했다. 연주는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들을 먼저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아이들의 젖은 옷과 신발이 최고급 가죽 시트를 흙탕물로 적셨지만 태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연주가 마지막으로 몸을 구겨놓고 문이 닫히자마자 차 안은 다시 완벽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아니,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막히는 긴장이었다. 아이들의 가쁜 숨소리, 색색거리는 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연주는 가능한 한 몸을 문 쪽으로 밀착시키고 타와 가장 먼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감히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태호는 앞만 바라보며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지금 당장. 김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회장님, 하지만 주주총회는 1시간 뒤입니다. 지금 출발하셔도. 태호가 그의 말을 잘랐다. 취소해. 그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지금 당장 이사회에 연락해서 내일 아침으로 연기한다고 해. 이유는 급한 가족 일이라고 전해.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프로였다. 알겠습니다. 태호의 시선은 여전히 앞 유리를 향해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옆자리에 앉은 여자와 그 여자가 필사적으로 품에 안은 2개의 작은 생명에게 향해 있었다. 차는 사이렌이라도 울리는 듯 꽉 막힌 도로를 기적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태호는 5년 만에 만난 그녀를, 그리고 그녀와 함께 나타난 2 아이를 차마 돌아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이렇게까지 아프게 뛸 수 있다는 사실을 5년 만에 다시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통제된 삶이 이 빗속에서 만난 절박한 3사람으로 인해 다시 한번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 그가 애써 외면했던 5년 전의 진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차의 난방 온도를 조금 더 높이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서연주, 도대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는 감히 그 질문의 답을 상상할 수 없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밤은 깊었으며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몰랐다.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아픈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빗속을 뚫고 도착한 검은색 세단이 응급 환자 전용 입구에 거칠게 멈춰 섰다. 김 비서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타요가 먼저 뒷문을 열어 젖혔다. 그는 자신의 몸이 비에 젖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주가 아이들을 데리고 내리는 것을 도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 하나를 안아들려 했지만 연주가 그 손길을 피하며 아이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 순간의 거부는 아주 짧았지만 태호의 가슴에 차가운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굳은 얼굴로 손을 거두고 대신 앞장서서 병원 문을 향해 걸었다. 김 비서, 원무과에 연락해서 지금 당장 이 병원에서 가장 뛰어난 소아응급 전문의를 불러. 내가 진성그룹 한태호라고 말해. VIP 병동도 미리 확보하고.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낮고 단호했다. 김 비서는 이미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태호의 등장과 그의 명령은 응급실의 분주한 공기 속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이름 세 글자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 무기는 지금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뒤섞인 공기가 그들을 덮쳤다. 연주는 두 아이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며 태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낡은 신발이 병원 바닥에 더러운 빗물 자국을 남겼다. 주변의 시선이 그들, 즉 최고급 슈트를 입은 남자와 흠뻑 젖은 초라한 여자, 그리고 축 늘어진 두 아이라는 기이한 조합에 쏠렸지만 태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응급침상이 급하게 마련되었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순식간에 아이들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아이들 이름과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서하준, 서하은, 5살입니다. 연주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열이 너무 높아요. 둘 다 폐렴 증상이 보입니다. 의사의 심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료진이 아이들의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연주의 손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도 잃은 사람처럼 휘청거렸다. 태호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닿은 그녀의 살결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연주는 그 손길에 화들짝 놀라며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태호는 그녀를 부축해 복도에 있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혔다. 그는 자신의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코트에는 여전히 그의 천이 남아있었다. 연주는 그 온기에 몸서리치듯 떨었지만 코트를 벗어 던질 힘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젖은 손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처치실의 커튼이 닫히고 태연은 그 앞에 버티고 섰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기침소리, 그리고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커튼 너머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주주총회도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비어버렸다. 오직 아까 차 안에서 그리고 방금 병원 침대에서 얼핏 보았던 아이들의 얼굴만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다. 아니, 확인하고 싶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커튼이 다시 열리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다. 아이들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급성 폐렴의 고열로 인한 열성 경련이
동반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수속부터.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호가 끼어들었다. 필요한 건 뭐든 하십시오. 돈은 문제 없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의사는 그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여기서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곧바로 소아 중환자실로 연결되는 병동으로 옮겨졌다. 연주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작은 침대 2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이제 이 복되는 2 사람뿐이었다. 바깥의 폭풍우와는 다른 더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2 사람 사이를 흘렀다. 태호는 5년 동안 묻고 싶었던 혹은 묻지 않으려 애썼던 질문을 드디어 입 밖으로 꺼냈다. 서연주.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지냈지? 그의 질문은 공허하게 복도를 울렸다. 연주는 대답 대신 피식 하고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너무 많은 체념과 경멸이 담겨 있어서 태호는 차라리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원망하기를 바랐다. 연주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게 지금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한태호 회장님. 그녀가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실어보낸 가시는 날카로웠다. 태호는 그 가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 아이들 누구야? 연주의 입술이 경멸하듯 비틀렸다. 누구긴요? 내 아이들이죠. 아라냐. 태호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어. 이 질문을 하는 순간 태호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을 통해 확인받아야만 했다. 그는 아까 차 안에서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보았다.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려 할 때 마주친 남자아이의 눈. 그 아이의 눈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치는 자신의 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고집스러워 보이는 쌍꺼풀 없는 눈, 그리고 여자아이는 자신의 어머니, 즉 연주가 그토록 증오했던 문 회장의 젊은 시절을 희미하게 연상시켰다. 그 사실이 태호를 더욱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핏줄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연주가 자신을 떠난 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연주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분노와 비슷한 감정이 어렸다. 당신이 그걸 알 필요가 있나요? 5년 전에 당신은 나한테 이혼 서류를 던지면서 말했죠.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당신과 관련된 건 그 무엇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난 사라져줬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묻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5년 동안 골마 터진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때는 태호가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5년 전 그는 어머니가 내민 사진 몇 장과 이간질에 눈이 멀어 있었다.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가난한 아내를 의심하고 그녀의 진심을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상처 입혔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를 변명할 때가 아니었다. 그 아이들 내 아이들인가?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절박하게 들렸다. 연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다시 유리창 너머 어두운 복도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사라진 곳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긍정이나 부정보다 더 강력하게 태호의 심장을 올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답을 줄 의무가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타오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5년 전의 자신과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두려웠다. 그녀가 아니라고 말할까봐, 혹은 당신 아이가 맞지만 당신은 아빠 자격이 없다고 말할까봐 두려웠다. 대답해, 서연주. 그가 거의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병원비는 내가 전부 지불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하지만 이건 자선이 아니야.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그 말이 연주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그녀가 획 돌아섰고 그녀의 손바닥이 태호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태호의 고개가 돌아갔고 뺨이 화끈거렸다. 김비서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달려오려 했지만 태호가 손을 들어 저지했다. 연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권리, 당신이 무슨 권리로 5년 동안 아이들이 아파도 혼자 밤새워 간호하고 돈이 없어서 제대로 먹이지도 못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이제 와서 회장님 행세하면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거예요. 내 아이들, 하준이, 혜은이, 그 아이들 인생에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오늘 당신 차를 세운 건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그냥 날 동정하는 옛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그에게 걸쳐져 있던 코트를 벗어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복도 저편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작은 등이 절망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태호는 불타는 뺨을 감싸 쥐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하준이, 혜은이. 그 이름들이 그의 혀끝에서 낯설게 맴돌았다. 필요 없어 라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아버렸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그의 심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한태호의 뺨은 5년의 세월이 응축된 듯한 고통으로 불타올랐다. 텅 빈 병원 복도에서 서연주의 손바닥이 남긴 날카로운 파열음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그의 고막을 계속해서 울렸다. 그는 돌아간 고개를 바로 하지도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 쥐지도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멀찍이 의자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린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여자의 뒷모습에 고정되었다. 필요 없어. 그녀가 내뱉은 말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저지른 외면과 무관심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김비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가오려 했지만 태호는 여전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이 순간은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오직 한태호와 서연주 두 사람만의 지독한 현재이자 과거였다. 그는 무너진 자존심이나 뺨의 통증 따위는 느낄 수 없었다. 그보다 더 거대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명치를 세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그것은 후회라는 감정보다 더 원초적이고 분노보다 더 차가운 거대한 상실감이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른 채 그 상실감의 무게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시간을 깨고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의사였다. 그는 태호가 요청했던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최고 권위자인
박성훈 교수였다. 박 교수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태호와 연주를 번갈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값비싼 슈트를 입었지만 뺨이 붉게 부어오른 남자와 바닥에 내던져진 캐시미어 코트, 그리고 구석에서 울고 있는 초라한 여자 위를 잠시 머물렀다. 두 분이 아이들 보호자이십니까? 연주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을 뻔했다. 태호가 그녀보다 한 발 먼저 대답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연주가 그 말에 고개를 획 돌려 그를 노려보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항의할 기력조차 없었다. 박 교수는 태호의 단호함에 고개를 끄덕이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이들 상태는 여전히 위중합니다. 급성 폐렴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둘째인 여자아이 하은 양은 폐혈증 초기 증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태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치료는 가능한 겁니까? 박 교수는 차트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저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두 아이 모두 혈액 검사 결과 AB형 RH 음성입니다. 매우 드문 혈액형이죠. 현재 병원 혈액은행의 재고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두 분 중 박 교수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태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AB형 RH 음성, 그것은 그의 혈액형이었다. 그의 어머니인 문 회장이 늘 특별한 피라고 부르던,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의 건강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혈액형이었다. 그는 연주의 혈액형은 몰랐지만 자신과 같은 희귀 혈액형이 두 아이에게 동시에 유전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것은 더 이상 추측이나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었다. 그의 핏줄,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 순간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5년 전 진성그룹의 운명이 걸린 M&A를 성공시킨 직후였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서 있었다. 그때 연주가 찾아왔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안색이 좋지 않았고 무언가 망설이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그의 어머니 문 회장이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다. 한태호, 네가 얼마나 한심한 여자를 아내로 들였는지 이것 좀 봐라. 사진 속에는 연주가 낯선 남자와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조악하고 의도적인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그는 성공에 도취해 있었고 자신의 완벽한 그림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생각했던 가난한 아내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연주의 창백한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절망과 공포를 읽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에 대한 배신과 모욕만을 생각했다. 태호 씨,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그는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그녀의 얼굴에 던지다시피 내밀었다. 당장 서명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과 관련된 건 그 무엇도 보고 싶지 않아.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오점이야. 그의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를 베었다. 연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감쌌을 뿐이다. 태호 씨, 나 당신에게 할 말이 필요 없어. 그는 소리쳤다. 당장 나가.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한번 돌아보았다. 그 눈빛의 의미를
그는 5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것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향한 깊은 절망이었다. 한터 회장님, 박 교수의 목소리가 태호를 끔찍한 과거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자신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혹시 회장님도 같은 혈액형이십니까? 마지막 건강검진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태호의 시선이 박 교수에게서 연주에게로 옮겨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고 있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희귀한 혈액액형이 언젠가 이렇게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태호는 불타던 뺨의 감각도 5년 전의 분노도 모두 잊었다. 남은 것은 오직 뼛속까지 시린 현실뿐이었다. 그는 박 교수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모든 감정이 사라져버린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음성이었다. 제 피를 쓰십시오. 지금 당장. 검사든 수혈이든 내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건 뭐든지 하십시오. 그는 내 아이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의사를 향한 말이자 동시에 연주를 향한 선언이었다. 그는 천천히 연주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벽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태호는 그녀의 앞에 섰다. 이제 그의 눈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깊고 차가운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그러나 지금은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질문을 던졌다. 그날, 당신 임신했었지? 그렇지. 그날, 당신 임신했었지? 그렇지. 한태호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에 싸늘한 공기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동안 억눌려 왔던 진실의 조각들이 그의 눈앞에서 끔찍한 형상으로 재조립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주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맡고 있던 눈물의 댐이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짐승처럼 고통스러운, 그러나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은 예라는 100마디 말보다 더 잔인한 긍정이었다. 그녀는 임신했었다. 그가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던 그날, 그녀는 그들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다. 태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다. 뺨을 맞았을 때의 통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아랫배를 감싸 쥐던 그 절박한 손짓의 의미를. 그는 5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괴물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그 무게가 그의 목을 졸라왔다. 바로 그때 박성훈 교수가 두 사람 사이에 지옥 같은 침묵을 깨고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한태호 회장님, 지금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 특히 하연 양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당장 수혈을 위한 체혈이 필요합니다. 교수의 외침은 태호에게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었다. 그는 무너지는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 세웠다. 아이들, 그의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피가 필요했다. 여기서 하십시오. 태호는 망설임 없이 간호사가 밀고 온 이동식 의자에 앉아 팔을 걷어붙였다.
그의 두껍고 힘줄이 솟은 팔뚝에 날카로운 바늘이 꽂혔다. 짙고 검붉은 피가 차가운 튜브를 따라 빠르게 혈액팩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액체를, 그것이 향할 두 개의 작은 생명을 생각하며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의 속죄의 시작일까? 아니, 그는 속죄받을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연주는 벽에 기댄 채 태호가 피를 뽑는 모습을 넋나간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피를 아이들에게 주고 있었다. 그 남자는 5년 전 자신을 버렸던 남편이었고, 동시에 5년 만에 나타난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아이러니하고 잔인한 현실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거부해야 마땅했지만 지금 그녀의 아이들에게는 저 남자의 피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녀는 무력했다. 돈도, 힘도, 심지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피조차도 그녀에게는 없었다. 체열이 끝나자마자 간호사가 혈액팩을 들고 중환자실로 뛰어 들어갔다. 태호는 잠시 현기증이 나는 듯 이마를 짚었지만 곧바로 일어섰다. 그는 다시 강철 같은 통제력을 되찾은 진성그룹의 회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김비서를 불렀다. 김비서, 병원장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라고 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의 명령을 듣고 있던 연주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며 그에게 다가갔다. 왜죠? 아이들 혈액형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당신 피를 수혈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순간까지도 나를, 내 아이들을 의심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처절한 애원이었다. 제발, 더 이상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호소였다. 태호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붉게 부어오른 그의 뺨이 오히려 그의 표정을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다. 의심. 그가 피식 웃었다. 서연주 씨, 이건 의심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 확인의 문제지. 그리고 법적인 절차의 문제야. 그는 연주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주춤거리며 물러섰지만 다현은 그녀가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다. 당신은 5년 동안 내 아이들을 숨겼어. 내 어머니가, 문 회장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아직 몰라.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저 아이들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한태호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필요해. 내 호적에 올려야겠어. 그래야 내 어머니를 포함한 그 누구도 당신과 내 아이들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의 말은 연주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었다. 그는 그녀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그는 통보하고 있었다. 그는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었다. 다만 그 대상이 버리는 것에서 가지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연주는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무서워졌다. 싫어요. 안 돼요. 하준이하고 하연이는 내 아이들이에요. 당신한테는 안 줘. 당신 어머니가 있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내 아이들을 보낼 수 없어요. 그녀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당신은 5년 전에 우릴 버렸잖아요. 이제 와서 왜 태호의 턱이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졌다. 버렸다고. 맞아. 난 쓰레기 같은 놈이었지.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나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당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5년 전의 자신이 과연 달랐을까? 어머니의 이간질과 자신의 성공에 눈이 멀었던 그가 과연 연주의 말을 믿어주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망설임의 순간이 그가 5년 동안 저지른 죄의 무게였다. 그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우에게 다가와 휴대폰을 건넸다. 회장님, 병원장님이 직접, 그리고 방금 유전자 검사 센터에서 긴급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태호는 연주에게서 시선을 떼고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김 비서가 병원장과 통화하는 동안 동시에 유전자 검사 센터에 압력을 넣어 두 아이와 태호의 혈액 샘플로 긴급 구두 소견을 받아낸 것이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긴급 구두 소견 부건 확률 99.999%. 서류상 확인은 12시간 소요. 그 숫자는 차가운 디지털 폰트였지만 태호의 눈에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였다. 99.9%.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숫자가 주는 무게는 또 달랐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의 현실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연주는 여전히 공포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태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텅 빈 공허함과 그 공허함을 채우는 이름 모를 거대한 슬픔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김 비서에게 돌려주고 중환자실 유리창을 향해 비틀거리듯 걸어갔다.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가 그의 뜨거운 피부에 와닿았다. 유리창 너머 두 개의 작은 침대에 산소 마스크와 수많은 튜브를 꽂은 채 가녀린 숨을 내쉬고 있는 두 아이가 보였다. 하준이, 그리고 하은이, 그의 아들, 그의 딸. 그는 5년 동안 그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분신들이었다. 그리고 혜은이의 침대 옆에는 방금 전 그가 뽑았던 검붉은 피가 담긴 혈액팩이 걸려 있었다. 그의 피가 지금 저 작은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한태호의 견고했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를 배신했을 때도, 아내와 이혼했을 때도,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그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피가 자신의 딸에게 수혈되는 모습을 보며 그의 눈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뺨을 맞았던 자리를 타고 5년의 후회와 고통을 응축한 채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울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 그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울고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빛이 VIP 병실의 창백한 벽을 비추기 시작했다. 밤새 쏟아지던 비는 그쳤지만 세상은 잿빛 물에 잠긴 듯 스산했다. 서연주는 아이들의 침대 옆 작은 간이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한태호의 피가 수혈된 후 두 아이는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안정을 되찾아 중환자실에서 이곳 1인 특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연주는 단 1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녀의 두 세계, 하준이와 하은이는 유리처럼 위태롭게 잠들어 있었다. 한태호는 새벽녘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 김 비서로부터 긴급한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회장의 갑작스러운 주주총회 연기는 진성그룹 내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고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복도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몇 가지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연주는 그가 잠시 사라진 그 짧은 순간이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5년 전
그 지옥 같던 날들을 떠올리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거의 유령처럼 스르륵 열렸다. 연주는 김비서나 간호사일 것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문 앞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실크 정장을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우아하게 세팅된 머리,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 진성그룹의 실질적인 여제, 한태호의 어머니이자 연주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장본인 문정숙 회장이었다. 문 회장은 병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는 최고급 카펫이 깔린 복도에서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 작은 병실에서는 망치가 연주의 심장을 내리치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녀는 연주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2개의 작은 침대에 잠들어 있는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손자를 바라보는 따뜻함 따위는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도자기에 묻은 이물질을 확인하는 듯한 차가운 경멸과 혐오감이었다. 내가 감히 다시 내 아들 앞에 나타나. 문 회장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얼음 송곳 같은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연주는 본능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아이들의 침대 앞을 가로막았다. 5년 만에 마주한 이 여자는 여전히 그녀에게 압도적인 공포 그 자체였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내가 못 올 곳을 온 개냐. 문 회장이 연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빗물에 젖었던 초라한 옷은 병원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그녀의 겁에 질린 눈동자는 5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문 회장은 그런 연주의 반응이 만족스럽다는 듯 희미하게 웃었다. 돈이 필요해서 돌아온 게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 5년 묵은 오점을 다시 내 아들 앞에 들이밀었을 리가. 그녀가 손짓하자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수행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연주 앞의 테이블에 소리 없이 올려놓았다. 그 안을 보지 않아도 무엇이 들었는지 뻔했다. 5년 전 그녀가 이혼 서류와 함께 받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영혼을 모욕하는 대가였다. 그 안에 네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 들어있다. 문 회장이 테이블을 턱짓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 저 천한 것들이 둘이나 붙었으니 원하는 액수를 말해봐. 어디든 좋아. 캐나다든 호주든 당장 이 나라를 떠날 비행기 표와 네가 평생 입 다물고 사는 조건으로 충분한 돈을 주겠다. 다시는 한태호의 눈에 띄지 마라. 그녀의 말은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자 마지막 통첩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연주는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다. 필요 없어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아이들이 아파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싸울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악몽 같은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나약한 저항은 문 회장의 분노에 불을 지폈을 뿐이다. 필요 없어. 내년이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5년 전에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문 회장이 연주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아 내 완벽한 계획을, 내 진성을. 그녀의 이성을 잃은 분노가 연주에게 향하는 순간 침대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다. 열에 들떠 얕은 잠을 자고 있던 혜은이었다. 아이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눈을 감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다. 싫어, 무서워. 할머니,
저리가. 문 회장의 움직임이 그 자리에 우뚝 멈췄다. 연주 역시 숨을 멎었다. 혜은이는 악몽을 꾸는 듯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계속해서 애처롭게 움직였다. 엄마, 아파, 계단, 할머니가 밀었어. 무서워. 그 말은 병실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연주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녀는 잊고 있었다. 아니, 잊으려 애썼다. 5년 전 그날, 그녀가 태호의 집무실에서 쫓겨나듯 나온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문 회장을 찾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제발 자신들을 내버려 달라고 애원했었다. 그때 문 회장은 별장의 작은 계단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리고 그녀의 애원을 들은 후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이가 정말 태호 아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지? 설령 그렇다 해도 그 뱃속의 것까지 내 손주로 인정할 순 없지. 그리고 그녀는 연주를, 임신 초기였던 그녀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다. 다행히 계단이 높지 않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 충격으로 하혈을 시작했다. 그것이 연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친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녀는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혜은이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문 회장의 완벽하게 관리되던 얼굴이 처음으로 경악과 당황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5년 전의 범죄가 이 작은 아이의 입을 통해 되살아날 줄은 몰랐다. 무슨 헛소리야 저게. 그녀가 당황한 나머지 아이에게 다가가 흔들어 깨우려는 듯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병실 문 앞에서 울려 퍼졌다. 복도에서 전화를 마치고 돌아온 한태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할머니가 밀었어 라는 딸 아이의 잠꼬대를, 그리고 그 말에 사색이 되어 아이에게 손을 뻗으려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의 시선은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과 공포에 질려 입을 막고 있는 서연주,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는 딸아이 사이를 천천히 오갔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연주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도망쳤는지, 왜 5년 동안 숨어 지냈는지. 어머니, 그가 다시 한번 불렀다. 방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려 하신 겁니까? 어머니, 한태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이 되어 병실 바닥에 흩어졌다. 방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려 하신 겁니까? 그 목소리에는 아들로서의 정이 아닌 둥지를 침범당한 맹수의 차가운 분노만이 담겨 있었다. 문정숙 회장은 태호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도 순간의 당황함을 금세 감추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 온 여제였다. 이 정도의 위기에 무너질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머리를 쓸어넘기며 연주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보았다. 무세운 짓이라니, 저 천한 것이 내 손녀를 사칭하며 헛소리를 하기에 버릇을 가르치려던 것뿐이다. 문 회장은 태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태호야, 너도 들었지 않느냐? 저것들이 얼마나 교활하게 5년을 준비했는지. 네가 돌아오자마자 이런 조악한 연극으로 널 속이려 드는 게다. 저 아이가 5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한단 말이냐. 저 여자가 시킨 게 분명... 그만. 타오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문 회장조차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어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침대에 누워 끙끙 앓는 작은 딸아이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서연주에게 향해 있었다. 계단에서 밀었어. 딸아이의 잠꼬대는 그의 뇌리에 박힌 불도장과도 같았다. 5년 전 그가 이혼 서류를 던졌던 날, 그리고 그 직후 연주가 하혈을 하며 도망쳤던 그날의 진실. 그는 어머니가 연주를 반대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토록 물리적이고 악랄한 폭력을 행사했을 줄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김비서, 태호가 병실 밖을 향해 나직이 불렀다. 문이 즉시 열리고 김비서가 긴장한 얼굴로 들어섰다. 회장님을 댁으로 모셔다 드려 당장. 이것은 아들의 부탁이 아닌 진성그룹 회장의 명령이었다. 문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태호, 네가 지금 이 어미에게 저런 것들 때문에 다시는. 태호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다시는 이 병실에,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제 아이들이나 연주씨 근처에 접근하시면 그땐 저도 어머니를 진성그룹의 명예회장으로만 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선전포고였다. 문 회장은 아들의 눈에서 5년 전 자신을 거역하지 못했던 유약함이 아닌 자신과 똑 닮은, 혹은 그보다 더 잔인한 결단력을 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연주를, 그리고 잠든 아이들을 죽일 듯이 노려본 후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다. 그녀가 나가기 직전 태호를 향해 내뱉은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너는 오늘을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게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다시 지독한 침묵이 찾아왔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고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였다. 서연주는 여전히 벽에 기댄 채 타요를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다. 태호가 그녀를, 그리고 아이들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보호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녀에게 안도감보다는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왜 갑자기 아버지 행세를 하려는 것일까? 태호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몸을 겨우 지탱하며 아이들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잠든 하연이의 이마에서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아이의 작은 얼굴, 그 안에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서연주의 모습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옆 침대의 하준이도 바라보았다. 하준이는 어느새 잠에서 깨어 이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태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뚫어지게 그를 응시했다. 그 차갑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5년 전에 오만했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태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태호는 자신의 뺨을 후려쳤던 연주, 자신을 경멸하는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낯선 침입자처럼 바라보는 아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그는 서툴게, 그러나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비서에게 다시 연락했다. 아이들 옷과 필요한 물건들 좀 사서 보내. 최고급으로. 그리고 연주 씨가 입을 편한 옷도. 식사도 준비해. 여기 병원밥 말고 가장 영양가 있는 걸로.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은 백화점 VVIP 라운지처럼 변했다. 값비싼 아동복, 연령대에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거대한 로봇 장난감들, 그리고 최고급 한정식이 배달되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냉랭한 공기를 녹이지 못했다.
연주는 밥을 한 술도 뜨지 못했고 아이들은 장난감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태호는 자신이 이룬 부와 성공이 이 작은 병실 안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했다. 그는 CEO 한태호가 아닌 아빠 한태호가 되어야 했지만 그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 혜은이가 뒤척이며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아이는 낯선 천장을 두리번거리다가 침대 옆에 서 있는 태호를 발견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커 보였다. 연주가 놀라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태호가 먼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일어났어, 몸은.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어색하게 떨렸다. 혜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에 산더미처럼 쌓인 장난감을 바라보았다. 이거 아저씨가 샀어요. 혜은이랑 하준이 가지라고. 혜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나 이거 안 좋아해요. 타연은 당황했다. 그럼 뭘 좋아하는데? 나는 사과 좋아해요. 연주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혜은아, 안 돼. 아저씨 바쁘신 분이야. 엄마가 나중에. 내가 하지. 태호가 연주의 말을 끊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와 과도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희극적인 광경이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손으로 태연은 난생 처음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그는 과도가 너무 날카롭고 사과가 너무 미끄럽다고 생각했다. 껍질은 뚝뚝 끊겼고 살점이 두껍게 파여나갔다. 연주는 차마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하준이는 여전히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태호는 오직 눈앞의 사과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엄지손가락 살을 파고들었다. 아, 낮은 신음과 함께 붉은 피가 하얀 사과 위로 떨어졌다. 연주가 놀라 휴지를 찾으려는 순간 하은이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의 작은 가방이 놓인 곳으로 아장아장 달려갔다. 아이는 가방을 뒤져 꼬깃꼬깃한 캐릭터 밴드 하나를 꺼내 들고 다시 태우에게 달려왔다. 그리고는 그의 피가 나는 손가락을 작은 고사리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쌌다. 아저씨, 아파요. 아이는 밴드를 꼼꼼하게 붙여주고는 태호의 상처에 호하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 따뜻하고 순진한 숨결이 태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관통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손가락을 감싼 유치한 만화 캐릭터와 자신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보는 딸아이의 맑은 눈동자. 그는 이 작은 아이에게서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니, 자신이 버렸던 온기를 처음으로 느꼈다. 혜은이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아이가 무언가 망설이듯 입을 열었다. 혹시 태호와 그리고 숨죽여 지켜보던 연주의 심장이 동시에 멈췄다. 혹시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질문은 천진난만했지만 병실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일 만큼 무거웠다. 혜은이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 아주 바쁜 사람이라서 멀리 갔다고. 아저씨도 어제부터 계속 바빠 보였어요. 그리고 아이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뱉었다. 그리고 아저씨, 눈이 하준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태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는 5년 동안 자신을 속여왔지만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진실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태호는 다시 혜은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이 메어왔다. 그래,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내가 아빠다. 그래, 내가 아빠다. 한태호가 내뱉은 그 6글자는 병실의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세 사람의 심장에 각각 다른 무게로 내려앉았다. 혜은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아빠라는 단어가 주는 본능적인 기쁨에 환하게 웃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는 이 지독한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이었지만 그 빛은 너무도 연약해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예고하는 듯했다. 태호는 딸의 미소를 보며 5년 동안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의 무게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웃을 수 없었다. 반면 서연주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끝났다. 그녀가 5년간 지켜온 작은 성벽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뱉은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인정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소유권의 주장이었다. 그녀는 태호의 눈빛에서 그것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남자였다.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연주는 기쁨에 차서 태호를 바라보는 하은이와 그 모든 것을 경멸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하준이를 보며 절망했다. 침묵은 한태호의 휴대폰 진동 소리에 의해 깨졌다. 그는 병실에 머무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를 대부분 무시했지만 이번 진동은 유독 길고 집요했다. 김 비서가 보낸 긴급 메시지였다. 회장님, BK그룹 최유라 이사님께서 병원으로 오고 계십니다. 문 회장님께서 연락하신 것 같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호의 미간이 좁아졌다. 최유라, BK그룹의 외동딸이자 문 회장이 정략적으로 정해둔 그의 약혼녀였다. 주주총회 연기 소식이 결국 문 회장의 귀에 들어갔고 그녀가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약혼녀라는 카드를 보낸 것이 분명했다. 그가 휴대폰을 내려놓기도 전에 VIP 병동의 복도 끝에서 또렷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이 병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고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공간과는 완벽하게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최고급 소재의 흰색 트렌치코트, 완벽하게 계산된 메이크업,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고가의 향수 냄새. 최유라였다. 그녀는 병실 안의 풍경, 즉 헬쑥한 환자복 차림의 연주와 침대에 앉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손가락에 유치한 캐릭터 밴드를 붙이고 있는 태호의 모습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잘 훈련된 비즈니스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오빠,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주주총회까지 미루고 어머니께서도 많이 놀라셨어요. 그녀는 태호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며 들고 있던 거대한 꽃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아픈 아이들이 아니라 파티에나 어울릴 법한 화려한 수입 장미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연주를 마치 병실의 가구처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태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빠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우면 진성에 얼마나 큰 타격인지 알잖아요. BK그룹 이사회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 우려가 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M&A라는 거대한 계약을 무기 삼은 압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연주와 아이들을 무슨 일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태호는 대답 대신 손가락의 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침묵이 유라를 거슬리게 만들었다. 유라는 그제야 마치 방금 발견했다는 듯이 연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경멸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류층이 자신들의 세계에 끼어든 하층민을 바라보는 차갑고 무관심한 평가의 눈빛이었다. 아, 이분이시구나. 오빠가 5년 전에 만났다는 그 여자분. 그녀의 목소리에는 악의조차 담겨있지 않아 더욱 모욕적이었다. 상황은 대충 들었어요. 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오빠가 마음이 약해서 이런 일에 잘 휘말리지. 유라는 지갑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연주 쪽으로 내밀었다. 서연주 씨라고 했나요? 태호 오빠 귀찮게 하지 말고 필요한 금액은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내비서 통해서 처리해 드릴게요. 아이들 병원비든 양육비든 우리가 결혼하면 어차피 다 정리해야 할 문제니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문제이자 비용 처리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녀에게 연주는 사랑의 라이벌이 아니라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견된 사소한 부채 조항일 뿐이었다. 연주는 그 명함을 받아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하준이와 하은이의 손을 더욱 세게 잡을 뿐이었다. 하준이가 유라를 노려보는 그 눈빛이 태호의 눈빛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있다는 것을 유라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태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낮았다. 유라 씨, 그는 오빠가 아닌 유라 씨라고 불렀다. 지금 말실수한 것 같은데. 유라가 의아하다는 듯 그를 돌아보았다. 뭐가요? 저분들한테 필요한 걸 주겠다는데. 혹시 액수가 부족? 저분들이 아니야.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의 침대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는 유라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그 그림자가 유라를 완전히 덮었다. 이쪽은 서연주 씨,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내 아들 하나준, 내 딸 하나윤이야. 내 가족이라고. 그는 한씨 성을 분명하게 붙였다. 그것은 유라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모욕이었고 더 명백한 선언이었다. 유라의 완벽했던 미소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오빠,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죠? 어머니께서는 그냥 어머니 뜻이 어떻든 이건 내 결정이야. 태호가 유라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얼음으로 변해 있었다. 유라 씨와 BK그룹과의 M&A는 비즈니스야. 그리고 내 가족은 내 인생이고 감히 내 비즈니스를 무기 삼아 내 인생을 모욕하지 마. 선 넘었어. 당신. 그는 유라가 들고 온 화려한 꽃바구니를 집어들고 병실 밖 복도로 거칠게 내던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꽃잎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이 병실에 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자신의 약혼녀에게 마치 적국의 스파이를 대하듯 명령했다. 최유라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태호와 연주, 그리고 그를 경계하며 바라보는 두 아이를 번갈아 노려보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을 뛰쳐나가듯 떠났다. 쾅 하고 문이 닫혔다.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연주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호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는 방금 자신들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너무도 폭력적이고 일방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이제는 BK그룹이라는 거대한 적을 추가했다. 연주는 태호의 그 서늘한 등을 보며 5년 전보다 더 큰 공포를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더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요. 당신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요. 서연주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선 남자의 등이 아니라 그 파도를 일으킨 또 다른 폭풍의 눈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한태호는 흩어진 꽃잎으로 엉망이 된 복도를 등진 채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방금 자신의 약혼녀를 그리고 거대 그룹과의 동맹을 내팽개친 남자의 후회나 망설임 따위는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냉정한 결단만이 남아있었다. 무세운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그가 나직이 되물었다. 내 가족을 모욕한 사람에게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안의 무게는 연주를 짓눌렀다. 가족, 연주가 피식, 기가 막힌 웃음을 터뜨렸다. 5년 동안은 가족이 아니었는데 하룻밤 만에 가족이 됐나요? 당신이 한 짓은 당신 어머니와 최유라, 그리고 BK그룹, 당신의 모든 적들에게 당신의 유일한 약점이 여기 있다고. 바로 우리라고 광고한 꼴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릴 가만둘 것 같아요. 연주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태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알아, 그가 말했다. 그래서 더더욱 그들이 감히 당신과 아이들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해. 어떻게 돈으로, 경호원으로 당신이 방금 내쫓은 저 여자들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게 당신이 말하는 보호인가요? 연주가 물었다. 태호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울리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그가 전화를 피하지 않았다. 진성그룹 비상이사회의 소집 알림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 아니, 그가 유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연주씨, 그가 휴대폰을 쥔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맞아. 난 5년 동안 아빠 자격이 없었어. 그리고 지금 당장 좋은 아빠가 되는 법도 몰라. 하지만 내가 아주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지. 그는 자신의 슈트 재킷을 여몄다. 병실에 있던 나약한 남자는 사라지고 수백 명의 운명을 쥔 냉철한 기업의 수장만이 서 있었다. 나는 이기는 방법을 알아. 그리고 내 것을 지키는 방법도 알지. 그는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연주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어디 가요? 또 도망치는 거예요. 태호가 문 앞에서 멈춰 섰다. 도망 아니.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연주가 5년 전 사랑에 빠졌던 다정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하고 무자비하게 실행하는 승부사의 눈이었다. 전쟁하러 가. 당신과 내 아이들을 위한 이 지옥 같은 전쟁을 끝내러. 그는 문을 열고 나갔고 문 밖에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던 김 비서와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어머니를 포함해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병실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 만약 어길 시에는 내가 책임지지. 문이 닫혔다. 연주는 아이들과 함께 병실이라는 작은 섬에,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성벽 안에 갇혔다. 그녀는 태호의 마지막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거대한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한편 진성그룹 본사 30층의 비상이사회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문정숙 회장이 의장석에 앉아 있었고 BK그룹의 최유라 이사와 그녀의 아버지 최 회장까지 배석해 있었다. 이사회는 한태호의 독단적인 행동과 스캔들을 빌미로 한 그의 회장직 해임안을 긴급 상정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한태호 회장은 사적인 감정으로 그룹의 중대한 M&A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근본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을
후계자로 삼으려는 등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문 회장의 대리인이 해임 사유를 읽어 내려가던 그 순간 육중한 이사회실 문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한태호가 김 비서와 함께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마치 어젯밤의 폭풍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 차림에 평소와 다름없는 냉정한 표정이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사님들. 그리고 어젯밤 급히 주주총회를 연기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군요. 문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앉아라, 태호야. 내 변명은 이사회가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나 듣게 될 게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이사회의 거수기들은 감히 자신을 배신하지 못할 터였다. 해임안에 동의하시는 이사님들은 잠시만요. 어머니, 태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어머니께서 이사회를 소집하신 김에 저도 이사님들께 보고드릴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김 비서. 김 비서가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다. 이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술렁였다. 이게 무슨 무례한. 문 회장이 소리치려는 순간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는 재무제표나 보고서가 아닌 5년 전 날짜가 찍힌 주차장의 흐릿한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문 회장이 지금은 구속된 한 해결사에게 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나왔다. 태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이사님들께서는 진성그룹의 명예회장님께서 5년 전 경쟁사의 입찰 정보를 빼내기 위해 불법적인 뒷거래를 하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사들이 경악했다. 문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모략이야. 모략입니까? 어머니, 태호가 다음 파일을 재생시켰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었다. 그 여자, 서연주 말이다. 확실하게 처리해. 내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건 그 무엇이든 치워버려야지 뭐지. 문 회장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태호가 눈치채지 못하게 사고로 위장해. 스크린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그것은 문 회장이 5년 전 서연주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을 의도적으로 부도 처리하도록 지시한 내부 결제 서류였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유라와 최 회장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나 경영 미숙의 차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한태호, 네가 감히. 문 회장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타오는 그런 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김 비서를 시켜 5년 전 연주가 떠난 직후부터 어머니의 모든 뒷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해왔다. 그는 어머니의 방식이 언젠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예감했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다만 그 칼을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을 뿐이다. 어머니, 태호가 의장석으로 다가갔다. 당신은 진성그룹을 지킨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을 위해 진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불법 비자금 조성, 청부폭력, 경쟁사 불법 사찰,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살해하려 한 미수 혐의까지. 그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문정숙 명예회장의 모든 경영 일선 배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그리고 진성그룹의 과거 5년간의 모든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쿠데타였다. 아들이 어머니의 목에 칼을 들이댄 순간이었다. 이사들은 선택해야 했다. 범죄자의 편에 서서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왕의 편에 서서 살아남을 것인가? 문 회장의 절규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다. 태호는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제국이 재편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이 승리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는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 모든 전쟁이 끝난 후의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폐허 위에 내려앉은 잿빛 정적이었다. 한태호는 진성그룹의 완벽한 주인이 되었다. 어머니 문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그녀가 저지른 5년간의 범죄 증거들은 검찰로 넘어갔다. 그녀는 몰락했다. BK그룹과의 M&A는 깨졌지만 한태호는 이미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거대한 저택의 집무실에는 승리의 환호성 대신 지독한 침묵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어머니와 똑같은 방식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어 승리를 쟁취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다. 하준이와 하은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고 드디어 퇴원 허가를 받았다. 태호는 그동안 아이들이 머물렀던 VIP 병실보다 더 호화로운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를 준비시켰다. 최고의 보안, 최고의 학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전담 보모까지. 그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물질적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김 비서가 연주에게 퇴원 수속 서류와 함께 펜트하우스의 스마트키를 건넸을 때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서연주는 그 키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태호의 미간이 좁아졌다. 무슨 뜻이지? 당신과 아이들은 이제 안전해야 해. 거긴 우리에겐 집이 있어요. 연주가 그의 말을 잘랐다. 병원비는 당신이 내주신 걸로도 평생 갚아도 모자랄 만큼 감사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신세지지 않겠어요. 타오는 그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게 집은 재산 목록 중 하나였지만 그녀에게 집은 다른 의미인 듯했다. 그는 연주가 자신의 경호원들까지 따돌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은 채 병원 후문으로 빠져나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CCTV로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그가 제공한 모든 부와 안전을 거부하고 5년 전 그를 만났던 그날처럼 다시 세상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타연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다. 김 비서의 보고서에 적혀있던 그가 애써 외면했던 그녀의 주소, 서울 변두리, 낙산 자락의 허름한 옥탑방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거대한 승리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를 이겼지만 연주의 마음은 1mm도 얻지 못했다. 그날 밤 태호는 처음으로 김 비서 없이, 운전기사 없이 홀로 차를 몰았다. 그의 최고급 외제차는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차를 골목 어귀에 세워두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파른 달동네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계단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비싼 구두 밑창이 낡은 시멘트 바닥에 미끄러졌다. 그는 이곳에서 연주가 5년 동안, 그것도 만삭의 몸으로, 그리고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이 계단을 오르내렸을 것을 상상했다. 그의 심장이 발밑의 계단보다 더 가파르게 조여왔다. 마침내 마지막 계단에 다다랐을 때 그는 그곳에 서서 숨을 골랐다. 옥상 평상에는 낡은 빨랫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옥탑방이 보였다. 창문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그 안에서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틈 사이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준이와 하연이의 목소리였다. 그 소박하고 따뜻한 풍경은 그가 방금 벗어난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저 작은 방 안의 온기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절감했다. 그는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 작은 행복을 파괴하러 온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그가 망설이며 서 있을 때 문이 먼저 벌컥 열렸다. 물을 버리러 나온 연주가 문 앞에 서 있는 그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양푼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당신, 여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경악과 두려움으로 떨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 앞을 가로막으며 아이들이 그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했다. 그 방어적인 자세가 태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엄마, 누구야? 그 순간 혜은이가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가 태호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다. 아빠다. 아이가 맨발로 뛰어나와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하지만 하준이는 문 안쪽에 서서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태연은 자신을 껴안은 작은 온기와 자신을 경멸하는 차가운 시선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아이를 안아 올리지도 그렇다고 밀어내지도 못한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하연아, 이리 와. 아빠, 바쁘신 분이야. 연주가 다급하게 아이를 불렀지만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 안 바빠. 그의 목소리는 짙은 피로감에 잠겨 있었다. 그는 혜은이를 안아드는 대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연주를 올려다보았다. 5년 전 그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오만한 CEO의 모습은 그곳에 없었다. 그곳에는 그저 길을 잃고 지쳐버린 한 남자만이 있었다. 회사 일 다 끝났어.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호는 낡은 문틈으로 보이는 작은 방 안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아이들이 서투게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작은 밥상 위에는 밥 2공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당신, 여기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무관심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다시 연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 이겼어. 연주야. 어머니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어. 진성은 이제 완전히 내 것이야. 그런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침을 삼켰다. 저택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도 없었어. 너무 조용해서 숨이 막혔어. 그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의 공허함을 털어놓았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가 되는 법도, 당신에게 용서를 비는 법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는 청혼 반지를 준비하지도, 거창한 약속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그러나 그에게는 가장 절박한 부탁을 했다. 나 그냥 저녁 같이 먹으면 안 될까? 여기 너무 따뜻해서. 그 차가운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그래. 그것은 CEO의 명령이 아닌 길 잃은 한 인간의 애원이었다. 연주는 그의 눈에 담긴 깊은 절망과 외로움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가 5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 대신 천천히 문 앞을 비켜섰다. 그것은 용서는 아니었지만
작은 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허락이었다. 서연주가 비켜선 그 좁은 문틈은 한태호가 지난 35년간 통과했던 그 어떤 거대하고 화려한 문보다도 들어가기 어려웠다. 그는 1조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보다 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자신의 거대한 몸을 이 작은 둥지 안으로 구겨 넣었다. 방 안은 아이들의 채취와 따뜻한 밥 냄새로 가득했다. 벽에는 서툰 솜씨로 그린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아빠의 자리는 공백이거나 검게 칠해져 있었다. 그 그림들이 그의 심장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하윤이는 아빠라고 외치며 그의 옆에 찰싹 붙어 앉았지만 하준이는 밥상 구석에서 그를 여전히 낯선 침입자처럼 노려보고 있었다. 연주는 말없이 밥공기 하나와 수저를 더 꺼내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태우는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다 접지도 못한 채 작은 밥상 앞에 옹색하게 앉았다. 밥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계란말이가 전부였다. 그가 평소 먹던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었지만 그 밥상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수저를 들었다. 찌개는 조금 작고 밥은 살짝 꼬들했지만 그는 5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밥이라는 것을 먹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혜은이가 자신의 계란말이를 그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아빠, 먹어. 엄마가 만든 거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말에 태호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고맙다고 작게 중얼거리며 계란말이를 입에 넣었다. 눈물이 밥 위로 떨어질까봐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삼켰다. 그렇게 지옥처럼 어색하지만 기묘하게 따뜻했던 저녁 식사가 끝났다. 연주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고 태호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혜은이는 그에게 계속 그림을 가져와 자랑했지만 하준이는 구석에서 로봇을 조립하며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태호는 그 차가운 눈빛이 5년 전 자신의 모습임을 알기에 감히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그저 죄인처럼 그 방 한구석에 앉아 자신이 파괴했던 행복의 조각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아이들이 잠들 시간이었다. 좁은 방에 이불 2채가 깔렸다. 연주는 아이들을 뉘었고 태호는 자신이 이제 이 방을 떠나야 할 시간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 차갑고 텅 빈 저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염치불구하고 이 작은 방 구석에서라도 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가 망설이며 일어서려 할 때 연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요. 태호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이 좁아서 불편하겠지만 혜은이가 당신이 또 사라질까봐 불안해해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아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태호에게는 그 어떤 승인보다 더 큰 구원이었다. 그는 그날 밤 아이들의 발치맛, 차가운 방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를 덮고 누웠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두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5년 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어둠 속에서 연주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어머니를? 당신 손으로. 태호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대답했다. 그게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는 몸을 돌려 그녀의 희미한 윤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당신과 아이들을 위협했어. 나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지. 그게 내 방식이야.
하지만 이기고 나니 내가 지키려던 건 정작 내 옆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난 모든 걸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CEO의 것이 아니었다. 연주야, 나 당신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하지만 5년 전처럼 강요하지 않을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면 안 될까? 연주는 오랫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르쳐줄 건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신도, 나도, 그리고 하준이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혐오나 증오는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감만이 묻어나왔다. 내일 아이들과 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당신도 아빠로서 올래요. 그날 밤 5년 만에 처음으로 한태호는 자신의 아이들이 숨쉬는 공간에서 죄책감과 희미한 희망을 동시에 안은 채 잠이 들었다. 그리고 6주가 흘렀다. 그 6주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문정숙 회장은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진성그룹은 한태호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한태호 자신에게 일어났다. 그는 일주일에 3번 정시 퇴근을 하고 그 좁은 옥탑방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비싼 장난감을 사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혜은이가 좋아하는 사과와 하준이가 몰래 즐겨 읽는 공룡 백과사전을 사들고 그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 그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서툴게나마 밥상을 차리는 연주를 도왔다. 하준이는 여전히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더 이상 그를 노려보지는 않았다. 그가 읽어주는 공룡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연주 역시 그에게 웃어주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치 깨진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붙이듯 매일 아주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다. 그들은 펜트하우스로 이사가지 않았다. 대신 태호의 도움을 받아 그 옥탑방 아래층에 조금 더 넓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완연한 가을의 어느 주말 그들은 처음으로 가족 소풍이라는 것을 떠났다. 장소는 한강공원이었다. 태호는 난생 처음으로 슈트가 아닌 구겨진 면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다. 연주가 직접 싼 계란말이가 들어간 김밥을 앞에 두고 그는 하준이와 어설픈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하준이의 얼굴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연주는 돗자리에 앉아 하연이와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임신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그때 멀리서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이제 진성그룹의 최연소 부회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긴급한 결제 서류가 들려 있었다. 회장, 아니 대표님, 이것만. 태호가 땀을 닦으며 그를 향해 손을 저었다. 김 부회장, 오늘만큼은 안 돼. 오늘은 나 회장 아니야. 김 비서가 의아해하자 태호가 공을 뻥 차고는 하준이를 향해 웃었다. 오늘은 그냥 하준이 아빠야. 김 비서는 그 모습에 처음으로 자신의 상사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태호는 돗자리로 돌아와 연주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직은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는 가방에서 사과 하나와 과도를 꺼냈다. 6주 전 자신의 손에 상처를 냈던 그 과도였다. 그는 이제 능숙하게 껍질이 끊기지 않게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그는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자른 사과 조각을 하준이와 하연이에게 먼저 건넸다. 그리고 마지막 한 조각을 망설이다가 연주에게 내밀었다.
연주는 그가 내민 사과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거친 손가락에 살짝 스쳤다. 연주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태연은 하준이와 하은이가 웃는 소리를, 그리고 연주가 사과를 씹는 그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5년 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연주야. 연주가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원망이 없었다. 그저 이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잔잔한 새로운 시작만이 담겨 있었다.